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 영화 모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할 영화는 Still Life라는 영화입니다. 이 Still Life는 이탈리아 출신의 우베르토 파솔리니 감독이 만든 2013년 영화입니다. 2013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영국 영화죠. 이 감독은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영국 영화고요. 근데 이 영화는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4개 부분의 상을 받은 그런 작품이에요. 아주 소품입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었을 것 같고 아주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 같지 않은 영화인데 소품인데 아주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똑같은 이름의 영화가 또 하나 있어요. 중국의 지아장커 감독이 만든 2006년도에 Still Lif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이 영화도 상도 많이 받았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아장커 감독이 만든 Still Life가 더 유명한 영화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고독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Still Life, 파솔리니 감독의 Still Life를 선정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는 고독과 고독사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 고독이라는 것, 외로움, 쓸쓸함, 이게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죠. 내가 홀로 아무도 없는 데서 홀로 죽으면 어떡하나 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두려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 현대인에게만 속한 일은 아니지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게 홀로 있다는 것 말고도 또 내가 잊혀질 수 있다. 잊혀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나라는 인간은 내가 죽으면서 그냥 망각돼 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두려움, 그런 걸 가지고 있죠. 요즘도 가끔 기사를 보면 어떤 노인이 혼자 살다가 독고사 했는데 그게 뭐 며칠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나중에 하도 소식이 없어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벌써 시체가 많이 상해 있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이게 참 큰 문제구나, 요즘 들어서, 오늘날 들어서 큰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좀 소개해 드리죠. 이 주인공은 존 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이라고 하니 영국 사람 존 메이라고 해야 되겠죠. 존 메이는 영국 런던의 캐닝턴 구청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에요. 거기서 22년째 지금 일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그가 하는 업무가 뭐냐면은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 거기 그 당시에 뭐 요 근래니까 영국에도 런던에도 이렇게 고독사한 노인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구청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둔 거죠. 그것도 22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홀로 죽음을 맞은 사람이 접수되면은, 그런 보고가 들어오면은 그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유품들, 물건들, 이런 거를 찾아내요. 찾아내가지고 홀로 죽었으니까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지를 찾아봐요. 그 죽은 사람의 연고자를 찾아봅니다. 근데 연고자를 찾아보는 실마리가 뭐냐면은 그가 남긴 유품들이에요. 유품들, 예를 들어 사진 앨범이나 뭐 신분증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찾아냅니다. 사진에 보면은 뭐 가족인 듯 보이는 사진 있잖아요. 가족들과 같이 찍은 사진인 것 같은 그런 사진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연고자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고자를 찾으면 연고자한테 연락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죽었다, 당신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친척 아무개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러냐고 몰랐다 그러죠. 보통은 연락을 끊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고독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장례를 언제 하는데 장례식에 참석하겠냐를 물어봐요. 그러면 영화에도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그 사람은 참석 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첫 장면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게 장례식을 집전하는 이제 성직자가 있고, 그 다음에 관이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고 예배실에, 그 다음에 존 메이가 혼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진행돼요. 그 장례식을 집전하는 목사나 신부나 이런 분들이 장례식을 집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 메이 혼자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러줘요. 그리고 시신을 갖다 묻거나 혹은 화장하는 일까지 이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장면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모르고 봤으니까 이게 무슨 영화지 했어요. 혼자 이제 장례식을 하고,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이제 집례자가 막 설교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모사 비슷하게 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가 존 메이가 이제 주선을 해가지고 치러지는 장례식은 교파에 따라서 다양한 종교 예식으로 치러집니다. 가톨릭식으로도 또 정교회식으로도 치러지고, 뭐 개신교식으로 치러지고, 이렇게 치러지고 나서 그 다음에 관은 어떤 교회 뜰에 묻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건조하고 무표정하게 영화가 시작돼요. 대사도 거의 없고, 대사라고는 그 주례하는, 장례식을 주례하는 사람이 하는 말밖에 다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영화지 하고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존의 삶도 또 그렇게 무미건조해요. 그냥 이 사람은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곳에 살면서 똑같은 밥을 먹어요. 매일 참치 캔을 따가지고 토스트 한 조각하고 같이 먹어. 맨날 똑같은 걸 먹어요. 매일 똑같은 걸 먹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출근을 하고 똑같은 사무실에서 비슷한 일을 합니다. 정말 건조한 그런 일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목이 스틸 라이프겠죠. 스틸 라이프는 정물이란 뜻이잖아요. 정물화, 정지된 삶. 아주 단조롭고 무미건조하고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판에 박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죽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런 존의 노력 덕분에, 뭐 자기 자업이긴 하지만, 직업이긴 하지만요, 무연고 죽음의 마지막이 그렇게 외롭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주례자와 존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유품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서를 찾아내서 가족이나 친지들을 찾지요. 찾아다니고 또 연락을 해서 장례식에 초청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이제 존이 어떤 사람, 죽은 사람에게서 이제 유품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서 기른 사람이에요. 막 그 아파트 관리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찾아요. 유품에서 막 같이 이렇게 찾다가, 이 사람이 딸이 있었네, 그렇게 얘기해요. 딸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딸을 편지를 막 읽어줘요. 딸이 쓴 편지라고 읽어주는데 맨 마지막으로, 이게 고양이군요,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의 주인이, 죽은 사람이 고양이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딸이 쓴 것처럼 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는 처음에는 딸이 있구나, 그러고 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고양이였던 거죠. 참 씁쓸한 장면입니다. 고양이를 딸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유품들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조사를 써요, 존이. 이게 너무 쓸쓸하잖아요, 장례식이. 그러니까 그 주례자가 하는 말만 가지고 너무 판에 박힌 말이니까 자기가 이제 조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유품에서 발견된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엮어나가요. 엮어서 조사를 쓰는데 재밌어요. 그게 이제 딱 한 장면 그게 나오는데 재밌는 장면입니다. 그 유품에서 본 걸 가지고 뭐 옛날에는 이랬죠, 뭐 이러면서 그냥 써가는데,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주 그 장면이 재미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건조하지만 그런대로 나름대로 훈훈한 장례식을 치러주는 게 이 존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장례식을 치러주니까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죽은 시신을 케이스를 클로즈드 하기까지가
시간이 절차가 길어요. 굉장히 뭐 연고자를 찾아보죠. 뭐 장례식 하지 뭐 등등. 그러니까 이게 상부에서는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부장이 새로 부임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유골함은 점점 쌓여가고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고 당합니다. 존이 해고를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22년 동안 해왔던 일을 지금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이 무슨 경고도 없이 그냥 정리해고 시켜버립니다. 해고해버립니다. 그리고 뭐 어디서 통폐합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결국은 해고하는 절차겠죠. 그 부서를 없애는 절차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돼서 해고를 해요. 그러다가 어떤 좀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존이 사는 아파트의 바로 맞은편에 사는 그 독거사 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바로 맞은편이에요. 자기가 맨날 다니는 길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맨날 다니는 길에서 살았던 노인이 하나 죽습니다. 그 사람이 빌리 스토크라는 사람인데 빌리 스토크가 죽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까 자기가 살던 아파트,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존이 나름대로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진짜 그 고독사 하는 사람, 무연고 고독사 하는 사람을 찾으러 산지 사방을 자기 구안에 속해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 다녔는데 바로 자기 집 앞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 집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평소와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마지막 케이스잖아요. 이제 해고 당하기로 했고 요 일만 끝내고 이제 그만두겠다고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앞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니까 다른 그 고독사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열심을 낸다고 할까, 조금 더 정성을 들인다고 할까, 조금 더 세심하게 그렇게 그 연고자를 찾아 나섭니다. 결국은 이제 그 관계자를 연고자를 찾아내요. 찾아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제 옛 애인이었던 거예요. 옛 애인이 빵집을 하는데 그 피시앤 튀김집을 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일했던 빵집 제빵 공장에 가서 제빵 공장 동료였던 사람도 만나고 그다음에 옛 애인이고 사실 그 둘 사이에는 딸이 있더라고요. 딸이 나가지고 이제 손주까지 있는데 같이 살았었어요. 그런 여자도 만나고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누굴 만났냐 또 같이 그 전쟁에 나갔던 전우도 만나요. 그 전우가 그 양로병원 같은 데 있는데 그 양로병원 찾아가서 그 빌리가 했던 빌리의 삶에 대해서 계속 듣습니다. 연고자들에게 듣는 거예요. 처음에 애인이었던 사람한테도 듣고 그 다음에 빵 공장에서 동료였던 사람한테도 듣고 같이 참전했던 참전 용사한테도 듣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마지막에는 노숙자 생활할 때 같이 노숙했던 거지들한테도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빌리라는 사람한테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 넘는 거예요. 그럼 참 성격 괴팍한 놈이고 난폭하고 뭐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전우한테 뭐 듣는 얘기는 하긴 그놈 때문에 내가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걔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 어쨌든 그 빌리라는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가 어떻게 되냐면 딸이 있다는 걸 알아내요. 빌리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딸을 찾아내죠. 그 딸한테 가서 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너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 딸 역시도 장례식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 그러면 정말 지긋지긋한 기억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대도 안 하고 자꾸 가라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빌리에게 자기가 아버지를 만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잠시 지냈던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켈리인데 이름이 켈리는 존이 그렇게 고독사한 무연고자인 정말 못돼 먹은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보내는 마지막 길을 그래도 잘 보내려고 애쓰는 걸 보고 좀 감동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전화를 걸어서 장례식에 참석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데 이제 이 켈리가 존에 대해서 호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자로서 호감이 생긴 거고 존은 이제 독신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44세의 노총각인데요.
켈리가 이제 가면서 이제 장례식을 날짜는 정해졌는데 장례식에 오겠다 그러면서 준비하는 모임을 마치고 가면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래 끝나면은 장례식 끝나면 차나 한잔 하자 그렇게 얘기해 이제 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데이트하자는 거예요. 근데 존이 그럼하고 합니다. 근데 존도 자기 일생에 아마 처음 데이트인 것 같아요. 여자하고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은근히 들떠 있어요. 그래서 이 켈리가 개를 좋아하니까 머그잔을 사는데 개 그림 그려져 있는 머그잔을 선물로 사가지고 나오는데 버스에 치여 죽어요. 존이. 근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존은 매사에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건널막 한번 건너는데도 좌우를 한 서너 번 살피고 건너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커브를 사오고 길을 건너갈 때는 좌우 안 살피고 그냥 건너갑니다. 건너가다가 버스에 치여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못 가요. 근데 빌리의 장례식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안 올 것 같은 사람들이, 안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옛날 애인이 자기 딸하고 손주까지 데리고 왔죠. 그 다음에 그 참전 용사도 다른 동료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빵공장, 다시는 그놈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고 했던 빵공장의 동료도 데리고 왔죠. 자기도 왔죠. 그 다음에 거지들도 왔어요. 거지들도 와가지고 이 노숙자들도 와가지고 장례식에 그래도 보기 좋게 그 관 옆에 묘지 옆에 쭉 둘러서 있는데 상당히 보기 좋을 만큼 열댓 명의 사람들이 둘러서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근데 켈리는 계속 두리번 거립니다. 왜? 존이 없으니까. 존이 없으니까 두리번 거리고 찾아요. 존을 찾아요. 근데 존은 끝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끝나고 다 걸어 나가는데 그 멀지 않은 곳에서 두 사람의 인부가 누구를 어떤 시신을 땅에 묻고 있습니다. 그게 존의 시신이에요. 아무도 모르죠. 그게 존의 시신이었는지 모르고 켈리는 결국은 존이 참석하지 않은 존을 아주 원망하면서 갔겠죠. 그리고 다 이제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존의 무덤, 그냥 가 매장한 것 같은 그런 무덤이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데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정말 기가 막힌 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이게 판타지죠. 어디선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요. 그래픽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툭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 둘씩 나타나가지고 그의 묘 주변에 쭉 늘어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존이 무연고자로 고독사한 사람들, 장례를 치러줬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쭉 나타나가지고 그 주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것으로 이 스틸 라이프라는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들의 존재 덕분에, 판타지지만 그들의 존재 덕분에 존의 죽음은 고독사가 아니라 어떤 한 존엄사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아주 작은 영화고요. 한 1시간 30분 정도 상영하는 그런 길이의 영화입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돈 들어갈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화예요. CG라고는 맨 마지막에 장면이 나오는 게 CG의 전부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인데 이런 영화는 요즘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게다가 평균 연령이 생존 연령이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의 독거노인들의 또 생존 연령이 수명이 길어진 까닭에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게다가 또 이제 가족이 점점 해체되고 있죠. 그러니까 1인 가족이 늘어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가족이 해체되고 있죠. 공동체도 따라서 해체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고독이라고 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영화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진 않아요. 노골적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진 않지만 이 존이라고 하는 그런 고독사를 장례해주는 공무원의 일정을, 그의 발자취를 쭉 따라가면서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대단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모두가 다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쓸쓸하게 고독하게 죽어가고 있고 또 죽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 생의 이야기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이 존은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찾아냄으로써 마지막 가는 길이 지나치게 외롭고 쓸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는 그 존의 시선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은근히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비록 공무원이고 그가 자기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일 처리를 매우 건조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가 그 하나하나의 사람에게 마음을 안 쏟은 게 아니라는 것은 그가 간직하고 있는 앨범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자기가 고독사에서 장례식을 치러줬던 사람들의 사진들을 다 가지고 간직하고 있어요. 앨범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그 앨범들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주인이 없잖아요. 이제 고독사에 있으니까 누가 가져갈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유품들의 일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데, 주로 사진을 많이 보여줍니다. 앨범을 보여주는데, 그 앨범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데 참 느낌이 뭐라 그럴까, 참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좀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사람인데, 일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의 사진을 이렇게 보관함으로써 그 사람을 기억하고 싶은, 잊지 않겠다는 그런 그 각오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에 환상적인 장면, 그 죽었던 사람들이 존의 묘 곁에 나타나는 그런 장면 빼고는 그 어떤 반전도 없는 그런 영화죠. 또 철밥통이니 복지부동이니 하는 말로 표현되는 공무원 세계에도 효율이 강조되면서, 공무원이 가장 덜 효율적이라는, 사기업에 비해서 덜 효율적이라는 그런 기관이라는 말을 듣지만, 거기서조차도 효율을 내세우는,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효율을 내세우는 그런 정리해고가 단행됩니다. 그렇게 돼서 느릿느릿한 삶, 슬로우한 느릿느릿한 삶을 대표하는 공무원,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장례를 이렇게 정성껏 치러주는 느릿느릿한 삶을 보여주는 좌안이 해고되고 말죠. 그렇게 됨으로써 고독사 처리 업무는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해고를 통제하는 부장의 대사가 제 마음을 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장례식이란 건 산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사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낫잖아요. 장례식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니 자식이라 할지라도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이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굳이 그 사람에게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산 사람을 위한 거라면 그 사람이 눈물도 안 흘리고 슬퍼하지 않는 게 낫지, 괜히 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슬프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 지독히도 정말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죽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죽으면 잊혀지나? 그 사람하고 같이 지냈던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같이 삶을 나누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그 시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약에 그 사람은 그렇게 보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 비록 자기가 미워했고 절대로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만난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달리 먹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정리할 기회가 필요한 건데, 이 사람은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주어는 빌리의 죽음 소식을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로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가까이 사는 이웃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주어는 빌리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더 지극정성으로, 더 열심히 마지막을 잘 보내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잡이기도 했지만, 또 그 누구보다 정성을 다해서 연고자를 찾아보고,
또 최고의 장례식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전의 장례식은 정성은 정성을 했지만 결코 일정한 선을 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일정한 선을 넘지 않았던 그 자제력을 마지막 빌리의 장례식에서 사실 잃어버린 거죠. 존이 잃어버리고 마지막만은 이게 좀 지나치게 관도 굉장히 좋은 관을 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마지막 장례식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목사이니까 장례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많이 했어요. 딱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느낌이 그렇습니다. 결혼식 주례보다 장례식 주례를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LA에서 목회하는 한인교회 목회자 치고는 장례식을 많이 안 한 편이에요. 그렇지만 저도 그래도 지난 한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꽤 많은 장례식을 집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처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한 얘기인데, 이런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가 이 교회로 오기 전에 글렌데일에 있는 그 그랜드 교회라는 교회의 예배실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하고 그 교회를 운영했을 때, 거기서는 이제 미국 교회 교인들이, 그랜드 교회 교인들이 연세들이 많은 분이었었어요. 많지는 않은 숫자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거기 한 20년 같이 있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잘 알죠. 그분들도 저를 잘 알고 저도 그 교인들을 잘 알고 아는데, 거기 이제 어떤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제가 이제 미국 와가지고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어머님이 여기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머님 연세 정도 됐고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는 한국에 계시는데 당신이 내 어머니, 이곳에 있는 미국에 있는 내 어머니다. 어머니나 마찬가지다. 제가 그분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마음 그리고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그런 정도였었어요. 그렇게 가까운 분이었는데 참 저도 간사한 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우리가 교회로 이사 왔잖아. 이사 와가지고 한 2년 됐나? 한 1년 됐나? 2년 됐을 때예요.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 그랜드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도 돌아가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하진 않았었어요. 그분에게 전화가 왔을 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그분을 잘 못 알아봤어요. 누가 돌아가셨다고 이름을 얘기했는데 이름이 언뜻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 불과 한 2년 사이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얘기하냐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그분이 제가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그분도 저를 아들처럼,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어머니가 딸한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죽으면 장례식을 저보고 부탁하라고.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참 제가 뭐 기억력이 흐리기도 하지만 장례식을 하면서 제가 생각난 얘기만을 했어요. 그분하고 사이에서 있었던 일, 뭐 내가 엄마라고 불렀다, 뭐 이런 등등의 일을 얘기하면서 추모하는 설교는 아니고 뭐 설교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나와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여러 분 나왔습니다. 그 교회 친구들이 나왔는데 하나하나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서로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런 일도 있었지. 그분하고 저런 일도 있었지. 그래서 나중에 제가 나도 몇 마디 더 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죽음. 그분 그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 안 했으면 저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었겠죠. 제가 그렇게 저를 사랑해줬고 이뻐해줬고 소중하게 여겨주신 분의 돌아가셨다는 것을 모를 뻔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려줘서 존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존의 역할은 아니지만 존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 장례식을 생각했고 가게 됐고 또 그분에 대해서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엔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이 예수와 본 영화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거기에 마지막 꼭지가 일본 영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영화 굿바이라는 영화인데 우리말로 굿바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2009년도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일본 영화인데 일본 영화 중에서 이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일본 영화 좋은 영화도 많이 있는데 이 영화는 뭐냐면 염습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시신을 깨끗이 닦고 이제 옷을 입히고 하는, 입관하기 전에 그 일을 하는 염습사에 관한 얘기인데, 얘기의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제 도쿄의 한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연주하던 다이고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오케스트라가 없어졌어요, 재정난 때문에. 그래서 잡을 찾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올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랑 같이 고향으로 내려와요. 근데 거기서 잡을 찾으려고,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데 직업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구인 광고란을 봤는데 그게 어떻게 써 있냐면은 assisting departures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를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 아 이거 관광 가이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무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염습사인 거예요. 떠나는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사람인 거죠. 염습한다는 말, 염습사라고 쓰면은 잘 안 오니까 이렇게 쓴 거죠. 염습사 구인 광고였었어요. 근데 자기가 뭐 직업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염습사는 한국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각광받는 직업은 아니에요. 꺼리는 직업이죠. 시신을 이제 만지는 그런 직업이니까 꺼리는 직업이고 천대받는 직업인데, 그래서 아내한테도 거기 취직했다는 얘기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처음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 그 죽은 시신 무슨 DVD를 찍는 거예요. 시신 역할을 하는 DVD를 찍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내가 그 DVD 그 광고하는 걸 보고 알게 되는데 그건 나중의 일이고요. 이제 그 일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염습사에 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천대받는 일이고 꺼리는 일이고 자기도 뭐 뻑하면 그만둘 생각을 하고 워낙에 직업이 없으니까 들어가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를 점점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사실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수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하다가 결국은 아내한테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져요. 그 동네에 알려지는데 자기 고향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친구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친구 중에서는 또 야 그따위 일을 왜 하냐고, 번듯한 직업을 가지라고 그런 핀잔을 주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내는 그 일을 알고 나서부터는 당장 그만두라고 야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해요.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의미 있게 여러 사람의 염습을 합니다. 그리고 염습을 하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게, 아,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는 그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보고 배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예쁘게 화장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볼에다가 임도 맞추고 막 이런 손녀들이 막 입도 맞추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시신을 놓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온갖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기가 하는 일이 소중하다 못해 이제 점점 엄숙한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다가 이제 아내가 돌아와요. 왜 돌아왔나 했더니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때도 또 그만두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제 애도 가졌는데 그런 일 하면 어떡하냐고 그만두라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만두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길에서 만나서 자기에게 핀잔을 줬던, 번듯한 직업을 가져야지 그딴 일을 하냐고 막 핀잔을 줬던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염습을 합니다. 불러서 가서 하는데 아내도 거기 참석해요. 왜냐하면 자기 그 남편의 친구의 아버지니까 아내도 거기 참석하는데, 그때 다이고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그 자기 아버지 시신을 얼마나 그렇게 존엄하게 존귀하게 모시고 정말 종교의식 행하듯이 하는 것을 보고, 종교의식 행하듯이 하는지 그게 종교의식이죠.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달라져가지고 그 친구도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다이고였었어요. 3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갑니다. 갔는데 염습을, 그 동네 염습사가 염습을 하는데 너무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막 시체를 보통 험악하게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자기가
자기가 염습사로 나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염습을 하는데 아버지가 손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손을 펼쳐보니까 거기서 조그만 조약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조약돌인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조약돌이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편지로 쓴 조약돌입니다. 조약돌 편지라는 걸 써서 보냈는데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그거를 꼭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펴고 그 조약돌을 보고 이 다이고가 참 웁니다. 그렇게 울고 아버지를 참 존엄하게 보내드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 사람은 염습사고 한 사람은 고독사를 해결해 처리해주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두 사람은 상황도 다르고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아주 다른 상황이지만 두 사람 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한 생명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비슷한 가르침을, 그런 교훈을,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거쳐야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 어떤 죽음도 마구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존 메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고 다이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죠. 모든 생명이 소중하듯이 모든 죽음도 소중하게 그렇게 다뤄져야 된다고, 존엄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의식을 통해서, 어떤 리추얼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안타까운 일, 한스러운 일, 그걸 다 푸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죽음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런 예식에서 가족들이 모이는 이유도 다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장이 얘기했던 산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말, 물론 그 사람이 말한 맥락은 전혀 맞지 않는 맥락이지만 사실 산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정말 너무나도 냉담하다. 죽음에 대해서 너무 냉담하고, 특히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그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좀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좀 마음 자세와 그런 제도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면에서 기능이 강조되고 또 속도가 강조되고 그런 흐름이 이런 점에서는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느려도 좋고 좀 쉬어가도 좋고 조금 성찰하며 이루어져도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부교육자로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원목 일을 하시던 목사님이 3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아주 병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제일 큰 병원들이에요. 하나는 대학병원이고 둘은 이제 일반 병원인데 아주 큰 병원에서 그 원목 실장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큰 그 종합병원에는 원목들이 여러 명입니다. 원목 실장은 제일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런 분하고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셨겠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했고, 그분 가운데서는 살아서 퇴원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대로 영안실로 옮겨진 분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대충 짐작이 된대요. 처음에는 몰랐답니다. 근데 그분은 30년, 40년 동안 원목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죽는 모습을 보면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음은 사실 생명의 연장이고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어떤 그 통과 의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다음 생을 기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라도 어떤 외로운 죽음, 고독한 죽음, 연고가 없는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스틸 라이프에 대해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그 카멘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그 카멘트를 보내신 분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영화는 죽은 자들을 뭉뚱그려서 고독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단독자, 개별자, 하나의 우주인, 개인의 죽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다. 고인이 남긴 목걸이, 플라멩고 인형, 고양이든 삶의 흔적들을 주섬주섬 모아서 서술한 조사는 개별자로서의 한 인간을 눈부시게 아름답게 복원시켜 놓았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죠. 이 묘자리에 누워있으면 바깥에 있을 거라고 느낄 것이다. 묘비 색깔은 베레모 색깔을 가져온 것이다. 라고 고인의 딸에게 말하는 장면은 개별적 자아에 대한 배려의 절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의 크기도 다 다르고 삶의 결도 지극히 개별적이고 슬픔과 기쁨의 크기도 다 다를 것이리라. 이 한 편의 영화를 접한 느낌도 다 다를 것이리라. 영화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각자의 신선한 삶이라는 필터를 통과해야 나오는 신선한 삶이라는 필터를 통과해서 나오는 다 다른 개개인의 만색의 소감을 듣고 싶다. 나는 고독사가 두렵지 않다. 따뜻한 햇볕이 어깨 위에 내리쬐는 내 집 앞들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스르르 죽고 싶다. 주인공이 차에 치여 넘어져 죽으면서 싱긋 웃던 것처럼 이 세상 소풍 끝내고 미련 없이 그냥 가는 거지 뭐. 그게 고독사면 어떻고 객사면 어떻고 조화가 수백 개 넘게 배달된 유명한 죽음이면 어떤가. 그냥 70억의 인구가 다른 생명체까지 합치면 수천억의 생명이 이 지구상에 목숨 부지하고 살다가 한 생명 마감하는 것은 여일할 텐데. 이렇게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예, 제가 영화 얘기하면서 언급하지 않은 감동적인 장면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 조사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했다고 설명해주는 광경 참 인상적이었죠. 그 장면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언급해 주셨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 사람이 죽으면 꼭 관이 필요하고 꼭 장례식을 하여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행운이 있다면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들 초청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죽은 후에 시신을 병원에 기부하면 장례식도 관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시신 기증을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제 면허증에 보면은 기증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 전화에도 시신 기증 약속했다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놨어요. 누가 이제 제가 무슨 사고 났거나 그래서 어려운 상태가 되면은 이 폰을 열어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 비밀번호가 있다는 게 문제네요. 어쨌든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시신 도네이트 사인을 해두어서 면허증에 영구 마크가 되어 있어요. 저와 비슷한 분이네요. 사고로 죽으면 쓸만한 기관들은 누군가가 쓸 수 있게 될 테니 그나마 인생에서 좋은 일 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화장을 해서 어디 바람 잘 부는 곳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는 것을 여러 번 보면서 나도 막상 닥치면 무서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이분이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지만 부모님 돌아가실 걸 먼저 걱정하는데요. 저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화장해서 병에 담아 제 방에 평생 갖고 있고 싶은데 부모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아빠는 화장이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셔서 묘에 묻히고 싶으신데 묘지를 사두지 않았으니
수목장이나 화장을 하더라도 집에 두지 말고 납골당에 두라고 하세요. 저는 이렇게 시신을 화장을 해가지고 그 유골을 집에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거 남자들은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주제라고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유튜브에 올리셔서 신선한 충격이었고 내용도 참 좋았습니다. 죽음을 자주 생각해야 하는 삶도 더 의미 있게 잘 살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런 글을 써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의 글을 소개하죠. 제가 수년 전에 교회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제 삶은 죽음의 공포와의 대화였습니다. 중년이 나이가 돼서야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데 이제는 감히 죽음의 공포에서 극복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제 가족, 친지, 친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죠. 제 자신을 조금만 낮추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이 나이가 돼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선한 싸움을 달리고 참고로 이분은 60대 중반의 분입니다. 선한 싸움을 달리고 마지막에 오면 그 얼마나 글로리어스 피날레인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모든 아름다운 기억을 품고 영의 세계로 가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좀 쉽게 얘기했지만 그때가 오면 정말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지는 가봐야 알겠죠. 아직도 모자란 인간이니 허락된다면 조금은 더 살고 싶습니다. 적어도 제 손자 첫 번째 생일까지는 하면서 웃음 기호를 적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코멘트를 했습니다. 영화 이야기가 토론과 나눔 세션을 안 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좋은 글들을 올리시는군요. 글을 올려주시고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영화 이야기가 저 혼자 얘기하는 형식이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하려면 그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우니 아쉽지만 지금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죽음에 대해 생각한 것과 막상 그게 닥쳐와 피할 수 없게 됐을 때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들 합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도 삶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 스틸 라이프가 생각하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그것도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할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분의 가는 길에 어떻게 하면 존중과 배려의 손길이 닿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일이라기보다는 그가 속해 살아온 공동체의 일이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곳 나성에 길에서 죽은 노숙자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선교사 직함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에게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노숙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식을 집전해 줄 수 있겠냐는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했고 제가 했습니다. 아주 허름한 관에 안치된 시신. 저와 그 선교사와 또 한 분만 참석한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마치 이 스틸 라이프의 장례식처럼 그랬습니다. 조촐하지만 장례 예배를 했으니 그래도 영화에 나오는 존의 장례식보다는 좀 나았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선교사의 행동을 보고 저는 적지 않게 실망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제게는 영 실망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분은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적으로 개인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일일 때는 지금 그 선교사의 방식, 그렇게 했던 방식이 피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스틸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데는 그때 경험했던 그 경험도 작용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좀 건조할지는 몰라도 제도적으로 연고자 없이 세상을 뜨는 고독한 분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 일 이후에 그 노숙자를 장례한 이후에 계속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화에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